폴포트와 그가 이끄는 공산주의 세력이었죠. 폴포트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지도자로 손꼽히는 최악의 학살자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만평이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사파인가요? 지옥의 불길 속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구인 것 같습니까? 히틀러가 보이고요. 히틀러가 웰컴 투 헬. 자, 왼쪽에서부터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입니다. 히틀러가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폴포트를 반기고 있고요.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 역시 기다리고 있었어 동지라며 환영하고 있어요. 그 세 명이 들어갈 정도로? 그 히틀러와 스탈린급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 두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 와. 바로 캄보디아의 폴포트인 뭘 것입니다. 몰랐지 진짜 근데? 무시무시한데요. 그리고 사실 폴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는 이게 악마 그 이상의 악마. 그냥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악마가 와도 이건 좀 폴포트는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폴포트의 친척 누나와 친누나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캄보디아 왕실과도 인연이 있었어요. 덕분에 왕족이나 귀족만 들어갈 수 있는 상류층 전용의 불교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프랑스식 사립중학교에서 서구식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의 전 국민이 기본교육도 받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그야말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소수의 지식인이었던 것입니다. 약간 특권 의식이 좀 있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폴포트가 20대가 되니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기까지 했습니다. 유학파예요? 유학 그렇죠. 자, 그리고 1949년 그곳에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거기서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널리 연구됐어요. 폴포트는 파리로 유학 온 다른 캄보디아 학생들과 함께 마르크스 클럽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공부하다가 급기야 프랑스 공산당까지 가입합니다. 이 시기에 폴포트가 강렬하게 매료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공산당 혁명에 성공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떠오른 마오쩌둥은 전 세계 공산주의 신봉자들의 라이징 스타였고요. 강력한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소련의 스탈린은 능력 있는 지도자로 초앙됐습니다. 폴포트는 그들의 직접 쓴 책들을 탐독하면서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나라가 잘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아니 근데 본인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학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공산주의를 배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폴포트에게는 일종의 유토피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폴포트는 고국에 공산주의를 뿌리내리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1953년 캄보디아로 돌아옵니다. 폴포트는 귀국하자마자 캄보디아 내의 공산당, 즉 캄푸치아 공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몇몇 동지들과 함께 캄보디아 공산당 내에 인민해방군을 조직했는데 이게 바로 크메르 루즈였습니다.
한결같이 붉은색 체크무늬 머펄러를 상징처럼 목에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크메르 루즈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게릴라 전투를 하던 작은 무장 투쟁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론놀 장군의 쿠데타로 시아누크 왕이 쫓겨나가면서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쿠데타 이후에 중국 망명에 있던 시아누크는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마침 중국 공산당에서 같은 공산 세력인 크메르 루즈와 연합하라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시아누크 왕은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론놀 정부에 맞서 대항하라고 연설도 했는데요. We can only fight and fight till the Americans accept to withdraw from our country. I am optimistic. So far as the defeat of the Americans is concerned, it will be inevitable. 시아누크 왕의 이런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지? 비록 시아누크 왕이 독재를 했지만 왕정의 전통이 뿌리 깊은 캄보디아에서는 여전히 왕이 캄보디아 국민을 단결시키는 상징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누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프놈펜에 가서 론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론놀 정부의 청사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민심은 점차 크메르 루즈의 편으로 돌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크메르 루즈에 가입하겠다며 찾아옵니다.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크메르 루즈와 시아누크 연합전선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론놀 정부와 몇 년에 걸친 치열한 내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내전에는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각국의 지원이 이어지는데요. 론놀과 크메르 루즈는 내전 중에 서로 싸워서 얻어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각자의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뢰를 깔았습니다. 양측에서 지뢰를 대량으로 묻으면서도 지뢰 매설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론놀을 지원하는 미국과 크메르 루즈를 지원하는 중국과 소련,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보낸 걸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글로벌한 지뢰가 무책임하게 묻힌 겁니다. 글로벌한 지뢰?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누굴까요? 국민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국민들이었죠. 자, 내전 당시 캄보디아에 뿌려진 대인지뢰입니다. 저렇게 생겼구나. 이 대인지뢰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폭발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발 정도만 날릴 만큼의 화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뢰를 밟아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다리와 팔을 잃으셨나 봐요. 맞아요. 오, 의족이네. 거의 이런 분들은 또 다 농민들이죠. 캄보디아는 지뢰로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인구 290명 중 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론놀 정권과 싸우며 세력을 넓혀가던 폴포트에게 결정적인 호재가 찾아옵니다. 1973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론놀 정권을 도와주던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한 겁니다. 미국이 지원해주던 론놀 정부는 힘을 잃었죠.
Panang tangon san. Dok tangon sana. 폴포트와 크메르루즈는 이 기회를 틈타 론널 정권을 무너뜨리고 캄보디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폴포트와 크메르루즈가 수도 프놈펜에 입성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어요. 정부군과 크메르루즈가 이어온 5년간의 내전이 드디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민주 캄푸치아입니다.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죠. 크메르루즈의 지도자인 폴포트는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캄보디아의 모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우선 수년간의 폭격으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수도 프놈펜을 비롯한 여러 도시로 몰려와서 캄보디아의 도시마다 난민들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수도 프놈펜은 폭격 이전까지 60만이던 인구가 250만을 넘기게 됐어요. 무려 4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식량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을 혁명의 롤 모델로 삼기로 한 거죠. 그래서 폴포트는 마오쩌둥을 만나러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사진 속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폴포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외무부 장관을 만든 이행살입니다. 이행살이 2인자죠. 뭐 2, 3인자의 내들은. 그래서 2인자냐고? 네가 넘버 2야. 네. 폴포트는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이라는 정책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오쩌둥은 당시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집단 농장을 만들고요. 전 국민을 농부로 만들어 모든 노동력을 농업에 집중시켰죠. 결론적으로 마오쩌둥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기 위해 시작했는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거든요. 당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천만 명? 수천만 명. 사실 중국 이전에 소련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자신은 대약진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뭐로? 왜냐하면 그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첫째는 인민들의 생활을 너무 안락하게 해줘서 노동 의욕이 떨어졌다. 뭐? 둘째는 반동분자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다스리면 대약진 운동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더 강력한 초대약진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당시 크메르루즈 지도부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중국 총리가 크메르루즈 정부의 공산화를 천천히 하라고 조언까지 했어요. 한 간부가 한 말이 있어요.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100%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중국을 앞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폴포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공산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는 자신이 집권한 1975년을 Year Zero, 즉 원년이라고 선포하면서 기존의 역사를 다 지우고
그간 캄보디아에 내려온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리세팅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극단적인 평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메르루즈의 통제하에서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노동을 해야 됐죠. 사람들은 똑같이 검정 옷을 입고요. 자동차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샌들을 신었고요. 남자는 중국식으로 책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모두 머리를 자르고 단발머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 조직과 모든 고민이 다 똑같은, 그래서 동무동지라는 말도 씁니다. 그게 이제 평등이죠. 폴포트는 화폐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왜일까요?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특권이 생기고 그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외교도 일절 생각도 안 하는 그렇죠. 정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차산 봉쇄 그냥. 예. 그럼 돈도 없애고 시장도 없애고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구할까요? 배급받는 거죠. 뭐. 그렇죠. 쌀은 국가가 배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제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쌀로 물물 교환해서 해결하라고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쌀이 부족하면서 처음에 건장했던 물물 교환을 엄격하게 금지시켜 버립니다. 물물 교환도 못하게 해요? 네. 누군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평등하지 않다. 와. 너무 무섭다. 그러면 폴포트가 프놈펜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이 뭘까요? 바로 수도 프놈펜에 사는 시민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유는요? 왜 쫓아요? 모든 도시 사람들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 국민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본인민, 또 다른 하나는 신인민입니다. 폴포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폴포트는 기본인민들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줬죠. 문제가 된 건 신인민입니다. 폴포트는 도시 사람을 신인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메르루즈가 프놈펜에 들어오면서 신인민에 대해 공공연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려둬도 아무 이득이 없고 죽어도 아무 손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을 수도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24시간 안에. 하지만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한꺼번에 내쫓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반발이 극심할 것은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크메르루즈는 신속하게 도시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크메르루즈는 미군이 프놈펜을 폭격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크메르루즈 병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고요. 빨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허겁지겁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크메르루즈의 조치에 예외는 없었어요. 잘 걷지 못하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환자들 들것에 실려서 떠나야 했어요. 도시를 안 떠나겠다고 반항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즉시 처형됐습니다. 동남아의 파리로 불렸던 도시 프놈펜. 여기가 크메르루즈가 들어오자마자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텅 비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말이 거죠. 안 되죠. 도시에서 쫓겨난 수백만의 사람들은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감시 속에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맞아.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길게는 몇 달 동안 그저 걷고 걸어야 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간단한 짐만 챙겼으니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했고 질병까지 사람들을 괴롭혔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도시인 바탄방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자, 그럼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대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마오쩌둥을 신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집단 농장 같은 걸 만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지방 곳곳에 있는 집단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집단 농장은 거대한 강제 수용소와 같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집단 농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최대 24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왜 집단 농장에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을까요? 폴포트는 자본주의자들은 노동으로 교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크메르루즈 간부의 말이 있어요. 프놈펜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도시는 개조될 수 없지만 인간은 개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폴포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뭐 목표량이 3배인데 뭐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하게도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정책. 대체 왜일까요? 아니 그거 다 나왔잖아 실패. 그렇죠. 감독관들이 사람들에게 하루 노동량을 억지로 채우게 할 수는 있었지만 수확량을 결정하는 노동의 질까지 감독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딱 감독관에게 벌을 받지 않을 만큼만 일했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인 폴포트가 세운 목표만큼 농업 생산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의 많은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폴포트에게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유, 할당받은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크메르루즈 지방 간부들은 몰래 쌀을 빼돌리기까지 하죠. 에라이. 매일 당에다 사망자 수를 보고해야 하는데 사망자. 이때 사망자 숫자를 축소한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사망자에게 돌아갈 배급 물자를 빼돌렸죠. 그러다 보니 고된 노동으로 얻은 수확물은 정작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집단 농장에선 가로와 질병, 영양실조, 기아로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1975년 한 해만 도시 이주민의 약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였어요. 에이, 진짜. 그러니까 평등하기를 주장했던 폴포트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계속 집단 농장을 주장한 거예요? 폴포트는 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끄는 캄보디아가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진짜 안 되겠네, 그 폴포트 진짜. 캄보디아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거고 농업 문제를 해결할 거라며 한 사람에게 1년간 쌀 300kg 이상을 배급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6년 말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농촌 지역의 4분의 3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폴포트의 이런 망상에 희생된 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먹으니까 뭐. 그는 기존의 학교가 자본주의를 가르쳐 왔다며 전국의 학교를 대부분 싹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겠죠. 또 가족끼리 지낼 수도 없겠어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내고 따로 모아서 집단으로 생활하게 했었고. 그래서 부부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네. 그럼 학교에도 가지 않고 부모에게서도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모아서 사상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폴포트는 자본주의를 다 없애야 한다며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했죠. 아이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켜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5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사상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단 농장에 투입돼서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무기를 든 소년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서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상 교육에 따라 살인까지 저지른 폴포트의 병사가 되고 만 겁니다. 이 가운데 폴포트는 자신이 꿈꾸는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또 한 번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순수한 농민을 빼고 그 외에는 모조리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전에 옮긴 겁니다. 그만 좀 하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척살 대상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캄보디아에서 교사, 공무원, 경찰 이게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죽이려고 했었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숨겨야 했어요. 그럼 크메르루즈는 지식인을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뭔가 뭐 글을 읽을 수 있나 테스트를 그렇죠. 했나요? 이제 테스트도 하겠죠. 우선 안경을 쓴다. 이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전 1차적으로 죽은 사람. 안경 낀 사람을?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저 최악이다. 또 손이 하얀 사람,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도 죽어야 했어요. 왜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손바닥 곧은 살이 없으면 굳은 살 없으면 손바닥에 곧은 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폴포트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부유하게. 정확하게 잘 부유하게 자랐고. 하얗고. 또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식인이다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본인도 읽잖아. 진짜 완전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문명이 없는. 네, 맞아요. 석기 시대로. 그렇게 제로 베이스죠. 폴포트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나라를 망칠 사람들이고 자신은 사람들을 이끌 참 지식인이라고 다르게 여긴 거죠. 단 한 가지 황당한 것은
폴포트라는 이름이 영어입니다. 그래요? 그의 본명은 원래 살로스예요. 살로스. 예, 살로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폴폿은 politics potential. 그래서 POLPOT, 폴폿,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 그런 뜻으로 스스로를 폴포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크메르루즈 간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잠시. 안경 썼네. 안경 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 손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랑스 유학파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폴폿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크메르루즈의 초기의 2인자였죠. 당 부서기를 맡은 누은찌아. 이 사람도 태국에서 유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벤치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인 이행사리. 폴폿하고 따라다니면서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폴포트와 파리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폴포트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죠, 죽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이유도 거죠. 없어. 심지어 그런데 폴포트는 색출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3대까지 씨를 말려야 한다며 온 가족들과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살해했습니다. 당시 생존자가 남긴 그림을 볼까요? 애기. 그래서 크메르루즈는 마치 길바닥에 패대기 치듯 아기들의 팔이나 다리를 잡고 바위나 뾰족한 나무에 내리쳐 죽였어요. 크메르루즈는 아기를 사격 연습용으로 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공중에 던지고 총으로 맞추는 연습을 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서 반항할 마음조차 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끔찍하게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크메르루즈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색출했는데 죽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석출했는데 안 죽인다고요? 그렇죠. 뭐 어디 수용소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살렸냐가 문제. 바로 반혁명 사상을 품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뭐 별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좀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색출한 겁니다. 그리고 크메르루즈의 비밀 경찰은 이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뭐요? 푸얼슬랭 수용소?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데인가 보다. 네. 학교 건물이에요, 원래. 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해서. 학교가 수용소가 돼버렸구나. 네, 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고문에 사용했던 침대고요. 네, 길을 잘라내는. 와, 이거 뭐야? 여기 투얼슬랭에 가보면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애도 있는데? 예, 그렇죠. 아까 뭐 간단 아기들도 다 죽였으니까 아이고, 도대체 왜? 애들이 뭔 여기가 약 스파이랑 14,000명이 수감되고 고문 및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크메르 루즈는 전국 곳곳에 강제 수용소를 세웠어요. 아, 저기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 해도 한 120여 군데 알려져 있어요. 그야말로 감옥 국가를 건설한 거죠.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바로 수도 프놈펜에 있는 투올슬랭 S21. 사람들은 투올슬랭으로 끌려가자마자 가혹한 상황에 처했어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애기들. 자, 이게 교실을 개조한 감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누워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누워 있는 걸까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두 다리를 묶어놨나? 그럼 뒤로 못 지금 도망가게.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네. 팔도 묶어놓은 것 같고. 여기 교도관이 보이잖아요. 교도관의 허락 없이는 앉아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곳에는 온갖 규칙이 있었어요. 조용히 침묵한 채 누워 지내야 하고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수용소에 있는 고문 기술자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어요. 당시 투올슬랭에 잡혀간 사람 중에는 반나스라는 화가도 있는데 그가 수용소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걸 그림으로 남겼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살았어요, 이 사람? 네. 아... 지금 이제 교도관이 손톱이나 발톱 등을 뽑는 거고요. 이쪽에는 뭐 채찍 들고 때리기도 하고 전기 고문도 여기서 다 자행을 합니다. 이쪽에는 뭐 사람을 오물통에다가 거꾸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팔을 뒤로 묶어서 매달아 가지고 들어 올리는 고문인데 이 경우는 뭐 팔이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죠. 그 외에도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정말 다양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럼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다 묻나요? 그렇죠. 인근에 집단적으로 안매장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쩡아이 매장지인데요. 거기 최고. 이곳에선 나중에 한 1만여 구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쩡아이과 같은 집단 매장지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와. 이렇게 폴포트 정권 하에서 약 3년 9개월 만에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캄보디아 전역이 킬링필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폴포트는 캄보디아인들만 죽인 거예요? 그렇게 순순히? 네, 처음에는 그랬죠. 다른 하지만- 나라도 죽여요? 네, 철저한 민족주의자인 폴포트는 통치 기간 중에 캄보디아 내에 살고 있던 수많은 타민족들도 색출해서 죽이기로 했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중국인, 태국인, 여기다 베트남인도 베트남인. 많이 죽었고요. 이런 학살은 베트남 정부를 자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포트는 캄보디아가 수백 년 전에 베트남에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겠다며 베트남의 영토를 침범하기까지 합니다. 자, 당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캄보디아가 17세기 이전만 해도 이 메콩강 델타가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17세기 이후에는 남진을 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베트남 땅이 됐어요. 근데 크메르루즈는 이전에 자기 땅이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자주 침범을 해서 베트남인들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바척이라는 맞아. 바척 마을 학살입니다. 크메르루즈 군대는 마을을 포위하고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어요. 이렇게 12일 동안 3,000명이 되는 베트남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트남- 학살이 알려지면서 네. 베트남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1978년 12월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캄보디아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베트남군은 미군과의 오랜 전쟁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했죠. 약 한 달 만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됐어요. 이때 초대 총리로 지금의 훈센 총리가 임명이 됐고요. 행삼린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지목됐죠. 둘 다 원래는 크메르루즈 소속이었다가 그들의 반대에서 반대. 베트남으로 망명한 정치인이었죠. 자, 그럼 폴포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잡아서 그렇죠. 지금 정리해야지. 그거 물으시려고 했죠. 예. 폴포트와 크메르루즈는 이제 베트남이 밀렸으니까 프놈펜에서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태국 국경에서 다시 게릴라 군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크메르루즈의 학살에 묻혔지만 내전 기간 동안의 사망자도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폴포트는 지금 베트남 전쟁도 패하고 쫓겨나고 막 전쟁 자금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중국이 크메르루즈를 지원해줬어요. 중국인들도 죽였다면서요? 네. 그렇죠. 당시 중국과 베트남이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베트남을 오랫동안 한 1000년간 지배를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둘 사이가 원래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중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크메르루즈를 지원했구나. 그런데 이때 미국도 크메르루즈를 암암리에 지원해 줬어요. 미국은 과거에 베트남과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벌인 나라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 폴포트가 반미 정서를 이용해서 세력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런 폴포트를 미국이 지원했다니까 정말 놀랍죠. 게다가 폴포트는 또다시 시아누크 왕을 지도자로 삼아서 명분까지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중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입은 크메르루즈와 베트남의 지원을 등에 업은 친베트남 정권의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면서 캄보디아는 또다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점점 심해졌지만 이 시기 미국은 국제적으로 크메르루즈만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대표로 유엔에 초빙까지도 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지원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죠. 철저히 무시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국제적인 여론전까지 펼칩니다. 즉 베트남이 이웃나라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침략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미국의 비난에 비난 여론을 뒤집으려고 고심하던 베트남이 크메르 루즈가 저지른 대학살을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올슬랭 S-21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켜서요. 아, 그 또- 박물관을 만든 게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베트남이었어요. 또 프놈펜 외곽에 다른 킬링 필드도 찾아내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의 기자들은 베트남의 지원하에 캄보디아 전역의 킬링 필드를 돌아보고 취재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크메르 루즈의 천인공노할 그러니까. 만행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킬링필드 유해 발굴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크메르 루즈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하더라. 이거 가만두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지만 이래 정말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본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베트남의 홍보 효과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잡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 타임지 등 외신들은 공산화된 크메르의 학살 참상을 전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을 저질러 무려 60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에 먹히고 난 뒤에는 자유와 인권 대신 이렇게 처참한 죽음만이 있다는 사실이 인도진화에서 실증됐습니다. 베트남이 크메르 루즈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지만 베트남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베트남군은 캄보디아를 침공한 지 약 10년 만에 1989년 9월에 캄보디아에서 철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캄보디아 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개입했지만 캄보디아에는 좀처럼 평화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이제 서로 무장 해제를 요구했는데 무장 해제를 거부했어요. 총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 말이죠. 크메르 루즈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침내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하에 총선을 치르기로 하죠. 크메르 루즈가 빠진 채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입헌군 주제를 기반으로 한 캄보디아 왕국 킹덤 오브 캄보디아가 탄생하면서 시아누크가 다시 국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하지만 폴포트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에 맞서 또다시 내전을 이어갑니다. 맞아라 진짜. 아. 그렇죠. 이 기간의 상처는 앙코르 사원에도 남아 있어요. 앙코르 사원에서도 내전 가운데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총알 자국이 사원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 아니 유네스코 네. 세계유산에 총알 자국이 네, 있어요? 이게 제가 찍은 건데요, 촬영한 건데 실제로 제가 89년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총알 자국이 메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웠는데 이렇게 상흔이 남아 있죠. 크메르 루즈는 이제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뭐 지지받는 데도 없을 거고. 맞아요. 더 이상 지네가 뭐 지네끼리 뭉쳐봐야.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신복들이 하나둘씩 변절해서 훈센 정부에 투항을 하기 시작하고 또 변절에 맞서던 폴포트는 결국 1997년 부하들에게 체포돼서 자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말하자면 인민재판이죠. 여기서 일단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trong room trò số mẹ mình đây sầm lập cái cho mình làm kia thì anh lấy cái đời lúc đôi khi chỉ mình đụng ta xả không khơi lúc thời gian này anh thấy đôi chuối chỉ sẽ tệ sắm tay nhẹ thì cũng đáng liên tay nhẹ thì mẹ trái để cho bạn. 일단 살던 집에 연금을 당했는데 1년 뒤인 1998년도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연사처럼 보이는 타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지만 원래 죽으면 심장마비가 돼요. 그렇죠? 예, 진단은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의 죽음을 두고 야, 이건 독살당했다. 또 자살했다. 등등 뭐 아직까지도 온갖 설이 난무합니다. 폴포트의 시신은 북부 산지에서 쓰레기와 함께 화장이 됐습니다. 태울 게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수장인 폴포트가 사망하면서 크메르루즈는 완전히 해체가 되고 그렇게 길게 이어져 온 캄보디아의 내전이 드디어 끝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폴폿은 죽기 전까지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요. 폴포트는 죽었지만 킬링필드는 캄보디아사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악의 지도자 한 명이 불과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나라를 수십 년 혹은 100년이나 후퇴시킨 것입니다. 이 비극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5월 20일은 킬링필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강연을 계기로 킬링필드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킬링필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뭐지? 다 굶어 죽은 건가? 뭐지? 뼈밖에 이거 다 뼈인데 지금? 가스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죠.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사진 속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대충 이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제살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열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수용소 앞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샤워실에 갇히게 되었죠. 샤워실에 갇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곧바로 소각장에 보내져서 한 줌의 재가 됐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죠. 네. 구체적인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총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니키 씨랑 하임 씨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2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고 저희 어릴 때부터 그 강제 수용소 견학도 가고 그게 정말 부끄러운 역사라는 거 배우고 있죠. 저희는 유대인들에겐 홀로코스트는 엄청 끔찍하고 슬픈 역사지만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스라엘에서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가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당했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 2차 세계 대전 내용은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 관련 영화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이거에 대해 다루고 있고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그 아이히만 나온 무슨 영화도 제가 피날레 작전. 네, 그것도 제가 봤고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 관련 맞아요. 영화 맞죠? 인생은 아름다워. 이 관련 영화들 좀 많이 봤어요. 네, 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네, 누구죠? 히틀러. 흔히 희대의 악마라고 불리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얘기되죠. 그런데 히틀러와 그 측근 몇몇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기에는 600만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말도 너무 안 많죠. 되는 그죠.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대량 학살은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의지로 관철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나치 부역자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나치 정권을 지키면서 전쟁과 학살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뭐 나치 전범 또는 나치 부역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나치 정권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몰락했지만 과연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뉘른베르크. 머리가 예쁘다. 네. 아주 아름답죠. 영화 같은데? 야. 중세 도시입니다. 이야, 너무 멋있다. 디즈니에 나오는 그런 해리포터 생각이야. 같은. 그 해리포터 같아요. 천년? 저희 멤버들이랑 저희 갔거든요. 오. 여행으로. 가보셨어요, 저기? 저 바로 옆에 살아요. 아, 옆에 사세요? 많이 가봤는데. 찐이 계셨는데. 야. 전당대회장이라는 게 있었어? 아, 예쁘다. 그니까요. 보기엔 되게 아름답네요. 딱 유럽이라는 게 딱 한눈에 보이는 그런 도시네. 니은베르크 발음 맞나요? 네, 맞아요. 니른베르크는 그 어느 곳보다 그
그 독일적인 분위기가 진한 곳이죠. 그래서 히틀러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던 곳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나치당의 열렬한 전당대회가 열렸고요. 또 유대인 차별의 근거가 된 법, 그 뉘른베르크 인종차별법도 있고요. 그리고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나치 전범들이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나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나치는 유대인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막 학살하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문명 국가인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20세기 당시에 독일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나치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독일은 거듭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적 자존심이 아주 짓밟혔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경제 위기까지 닥쳤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직자 수가 급증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심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기는 그런 정당이 떠오른 겁니다. 들어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냐? 그게 바로 나치당이죠. 원래 이름은 깁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인데요. 이 당은 1920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니한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 혼란을 틈타서 게르만 민족 공동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공동의 적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나치는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 그 전쟁 중에 이익을 본 것이 유대인이었다. 증권거래소에서 투기를 일삼았고, 그리고 암시장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본 것도 유대인이라면서 독일인들의 상심과 불안을 유대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몰아갔구나. Minister Dr. Goebbels spricht zur Jugend. 유대인은 독일 사회를 해치는, 그래서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해충, 쥐, 세균, 병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이러한 유대인 희생양 전략은 나치당이 정권을 잡는데 큰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만든 그 전략으로 네. 대학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아무리 그런 혐오감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완비돼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근데 독일은 사실 당시에 대단히 산업 기술이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것처럼 그런 공장 시스템으로 살인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네? 예. 살인을 산업화한 산업화했다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시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뭘 한 거지? 그러니까 공정이 있었던 거네요. 공정이 있었던 네. 거죠. 이 전체적인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했던 조직과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치당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는 선정과 선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국선전부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국선전부의 목적은 이 음악,
연극, 영화, 서적, 라디오 등을 통해서 나치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히틀러의 특명을 받고 제국 선전부의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괴벨스? 예, 요셉 괴벨스죠, 그죠? 괴벨스. 선동의 대가죠. Dieses Kampf mit kühner Entschlossenheit und unbeirrt durch alle Schicksalsfügen und fortzusetzen, bis der Sieg in unseren Händen ist. 괴벨스는 나치 정권의 그 누구보다도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고요. 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도 남달리 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선동이랑 선전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다 아마 독일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괴벨스가 평소에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말이 정말 세죠. 네. 근데 괴벨스가 저런 선전뿐만 아니라 히틀러 연설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연설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히틀러였죠.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이 돋보이도록 연출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연출을 했는지 영상을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어느 순간에 조명 딱 쏘고 효과음 팍 주고. 나 연설 영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Ein Jahr trafen wir uns zum ersten Mal auf diesem Felde. Das Gebot ihres Herzens nicht hergerufen hat, als das Gebot ihrer Treue. Unser deutsches Volk siegt ein! Siegt ein! 규모가 엄청 크다. 영상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웅변의 대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좌중을 그쵸. 딱 사로잡는. 그리고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효과음이라든지 그렇죠. 행진하는 포인트라든지. 맞아요. 사실 야간에 했잖아요. 대낮보다는 야간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감성. 마음이 그렇죠. 막 감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할 때는 그만을 이렇게 집중 조명해주고 나머지는 일체 불을 끄기 때문에 히틀러만 대단히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 연출.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죠. 뭐 북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죠. 괴벨스가 약간 PD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그리고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활용했는데 특히 이 매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떤 매체였을 것 같아요? TV로 한 거예요? TV는 그때는 없었죠. 뭘로 한 거예요? 영화였죠. 영화. 네. 히틀러가 영화를 좋아했다고 들은 거 본인도 같아요. 그랬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치는 영화를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극장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감독, 배우, 촬영 스태프들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때 드론도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찍은 거 아니에요? 와. 뭐야 이게? 아, 자기 자기- 자신이네.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화네. 나치의 선전 영화로 잘 알려진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냥 본인을 찬양하는 영화를 만든 거네요.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바로 레니 리펜슈탈인데요. 영화사에 남는 인물이죠. 물론 이런 선전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는 사람이죠. 의지의 승리는 1934년 나치당 전당대회를 기록한 내용인데 30여 개의 카메라와 그리고 아주 많은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나치는 선전 영화 의지의 승리 속 이 장면을 통해서 히틀러를 신격화했다.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신격화. 나치는 선전 의지의 승리 속 정답. 네, 혜성 씨. 뭔가 이렇게 계단을 높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 모습이라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를 좀 주고 할까요? 우리가 이미 이 장면을 봤어요? 봤습니다. 우리 방금 영상 봤어요? 중에? 봤습니다. 뭐 신격화가 있었나? 정답. 네, 비행기 탄 장면인가요? 비행기 탄 장면? 정답입니다. 네, 우리가 오프닝 때 봤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게 왜 이게 근데 왜 신격화죠? 한번 볼까요? 하늘에 구름을 가르고 비행기를 탄 히틀러가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일종의 현대적 메시아죠. 그런 히틀러밖에 안 보이네, 내리는 게 장면이. 독일을 구원해줄 신이 마치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세뇌가 되는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영화는 바로 내 앞에서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선동성이 그 이전의 매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걸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면 그 혐오를 바탕으로 유대인 학살 작업을 주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학살을? 글쎄요. 바로 나치 친위대, 일명 SS였습니다. SS, 슈트슈타펠의 약자인데 SS요? 나치 친위대는 원래 히틀러를 경호하는 당내 조직이었는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유대인 학살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의 중심에는 히틀러의 최측근인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야? 네. 히틀러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인데 왼쪽에 헤르만 göring과 이 중간에 하인리 힘러죠. 힘러. 네네네 힘러.
그렇다면 괴링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괴링은 그 지위가 독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제국 원수였습니다. 또한 공군 총사령관이기도 했고요. 한때 히틀러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그 권력이 막강했죠. 이 사람은 나치당의 초기 시절부터 각종 정책을 만들고 그 기본 판을 짰던 그런 인물이고 또 친위대 창설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괴링은 이 친위대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를 재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게슈타포는 친위대 소속이었지만 독자적인 활동 권한을 갖기도 했는데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체제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는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뭔가 A급 전범 얘기할 때 꼭 그렇죠. 나오는 꼭 사람인 나오죠. 것 꼭 같아요. 나오죠. 네, 네, 네. 이후에 괴링은 나치 공군 창설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위대의 권한을 자기 측근에게 넘기는데 그 측근이 바로 힘러입니다. 친위대 수장인 힘러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최고 직급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살을 이끌었던 인물답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도 엄청났죠. 힘러가 친위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 말살은 우리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힘러의 유대인을 향한 혐오는 결국 나치 최초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용소는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수용소들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수용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하우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수용소도 있지만 학살 자체가 주 목적인 절멸 수용소도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끔찍해요. 절멸 수용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우슈비츠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노동 더 시키고 지치면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괴링과 힘러를 주축으로 한 친위대는 어떻게 유대인 학살을 진행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학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먼저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게토죠, 게토. 게토는 1939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바르샤바 게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잡아와서 그 수용시키니까 수가 많았을 때는 거의 50만 명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종망으로 이제 봉쇄돼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옥에 수감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치 정부는 이 게토에 들어가는 식량까지도 제한해요. 식량을 배급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이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료 화면에 다 삐짝 말랐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개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1941년 말에 나치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해결이요? 네. 박멸이네.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깨끗한 유럽을 만든다는 발상이죠. 그 단어가 너무 소름 돋는 소름 것 끼쳐. 같아요. 소름 끼치죠. 해결. 최종 해결하는 것이죠. 이때 나치 친위대 내부에 소위 기동학살 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동학살 부대?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부대를 이끈 사람은 바로 힘러였죠. 힘러. 네. 이 기동학살 부대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주로 이제 숲속에서 총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학살했어요. 에? 뭐야? 아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쵸. 소름 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총알이 낭비되는구나. 낭비되고 사실 많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배기가스를 연결한 가스차를 만든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동학살 부대는 가스차를 이제 유대인 학살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대량 학살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차 방식이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친위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장의사들, 보통 장의사들인가? 그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시켰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유대인한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나치는 일종의 특수 직무반인 존더 코만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작업 부대를 만든 건데요.
죄책감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유대인한테 정패하는 거죠. 그냥 너희가 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소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몰래 찍은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이 소위 특공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3, 4개월마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 4개월 있다가 이들도 채용시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참다 진짜. 니키 씨도 이 특공대, 이 존도 코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나치들이 저질렀던 일 엄청 많은데 네. 그건 제일 악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일 해야만 하고 강제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자신도 언젠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더 잔인한 정신적인 학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멸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네. 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활동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의사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친위대 소속이었죠. 이 아우슈비츠의 맹겔레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철로로 이제 기차가 오면은 사람들이 내리면 선별 작업을 하는데 맹겔레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는 사람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지는 거죠. 그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당시 맹겔레를 보조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맹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사를 준비했다. 주사를 놓자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 왜 쌍둥이에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맹겔레는? 그 맹겔레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인종적 차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도 즉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열등한 인종과 우등의 인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논문이었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는데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제닉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한 거죠. 이후 이 수용소에서도 맹겔레는 여전히 이런 연구에 이제 집착했는데요.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독일의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혈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해 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종의 샴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악마죠, 악마 정말로. 그래서 이 맹겔레의 실험에 이용된 쌍둥이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번식을 못하게 네, 막아버리는.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가스실이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가스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였고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죠. 네. 니키 씨, 이때 이 모든 실험들을 할 때 의사들이 막 다 나서서 한 거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맹겔렌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거 대상 될 사람 선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또 독일 내 그 의사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기도 해서. 근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치 정권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600만이라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대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